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올해 10월에 열리는 아덱스에 드디어 우리의 5,500파운드급 터보제트 엔진의 실물이 공개된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드디어 사업을 시작한 지 근 20년이 넘어가는 차기 전술교량의 출고식이 있었는데요. 전술교량이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부서진 다리를 대신해서 급하게 세우는 다리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는 장강교와 간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강교는 베일리 브릿지라고 해서 과거 2차 대전 때 영국이 개발한 전술교량으로 급하게 다리를 건설할 때 많이 사용하지만 문제는 교량을 건설하는 부재를 전부 사람이 들어서 옮긴다는 점입니다. 더욱이 장강교의 부재 중에는 320kg이 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공병들이 같이 운반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너무너무 무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MGB라는 건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간편교입니다. 그래도 간편교는 장강교에 비해서는 한 번에 운반해야 하는 부재의 무게가 대폭 줄어들어서 훨씬 가벼운데요. 그래도 가장 무거운 부재의 무게가 200kg이 넘어가고 이걸 인력으로 운반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공병들에게는 엄청나게 힘든 작업인데요. 그래서 당연하지만 여러 나라에서는 사람이 다리를 구성하는 부재를 직접 들고 운반하지 않는 새로운 전술교량을 개발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의 WFEL 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이 다리를 구성하는 부재를 운반하지 않아도 되는 새로운 전술교량을 개발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전술교량의 필요성을 느낀 게 자그마치 2003년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전술교량의 소요를 제기한 건 합참에 의해서 20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출고식을 가지는 것일까요? 소요를 처음 제기하고도 벌써 2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 차례 전술교량의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003년에 전술교량의 소요가 제기된 다음에 시제 장비를 2009년에 완성하고 2013년까지 시험을 했지만 그동안 진행된 6차례의 시험평가에서 결국은 번번이 제대로 교량을 설치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는 왜 실패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충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결론은 그 당시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들로 무기를 만드는 업체들이었지 교량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받았던 게 바로 우리 군의 무리한 요구 조건 때문입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이 요구한 교량 가설 길이는 60m였는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자동화된 전술교량 중에서 60m를 가설할 수 있는 교량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동화된 전술교량을 개발한 나라는 영국과 미국 그리고 스웨덴, 독일 등이 있는데요. 이 나라들에서 개발된 자동화 전술교량은 49m와 52m 등으로 가장 긴 게 56m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군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전술교량의 개발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공병 장비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당장 우리 군이 운용하는 K1 교량 전차에 탑재된 교량도 우리가 개발한 게 아닌 영국의 비커스사의 교량을 도입해서 탑재하고 있습니다. 고작 해야 교량 전차의 교량도 개발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갑자기 세계 최고 기술의 전술교량을 개발하라고 한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교량의 개발은 실패하고 사업은 중단되게 됩니다. 그러던 게 2022년부터 다시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업이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현실화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세계 최장 길이인 60m를 요구하지 않고 블록 1과 블록 2로 나누고 블록 1은 44m를 요구했고 그리고 블록 2는 52m를 요구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변경되는데요. 이번에는 무기를 만드는 방산업체가 아닌 다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을 보면 설계는 유신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교량 조립은 청암 ENC라는 업체가 하고 차량은 현대에버다임이 담당을 하고 가설빔은 S&T가 담당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무기를 만드는 업체가 아닌 다리를 만드는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개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 2년 만에 시제품이 완성되어서 이번에 시제품 출고식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리 개발된 시제품은 앞으로 17개월 동안 성능 테스트를 하고 정식으로 채택될지가 결정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만드는 거야 1차 사업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결론은 실제 시험에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드는 것보다 앞으로 17개월간의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 직접 수백 킬로그램의 쇳덩어리를 들고 운반할 필요가 없는 전술교량이 등장을 했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1차 사업 때처럼 실패하지 않고 무사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좀 재미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미국은 자국의 조선업의 쇠퇴로 인해서
자국의 군함을 제대로 수리하지도 그리고 신형함을 만들지도 못하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선박 수리를 의뢰하고 있고 더욱이 신규 선박 건조까지도 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결론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건 우리 조선업체들이 미국의 조선소를 차리고 그 조선소에서 미국 군함을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오션은 미국에서 조선소를 인수하고 또다시 새로운 조선소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 최대 조선소인 HD현대는 미국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역시 미국이 가장 원하는 건 바로 우리나라 최대 조선소인 현대의 미국에 대한 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에서 각종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현대는 미국에 대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고 이번에 엉뚱하게도 미국의 최대 조선소인 헌팅턴 잉걸스 조선소와 기술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잉걸스 조선소는 미국 최대의 조선소로 이지스함의 3분의 1을 건조한 조선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는 선박 생산성 향상 및 첨단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잉걸스 조선소와 체결을 한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결론은 현대가 상대적으로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기술력도 떨어지는 미국의 조선소를 현대화시켜 준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만일 현대가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용할 생각이었다면 당연히 절대로 해줄 리가 없는 기술 지원을 잉걸스 조선소에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이번 양해각서는 현대의 미국 진출을 강하게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압력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이고요. 한편으로는 현대는 절대로 미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강하게 압박을 하니까 그래도 미국 정부에게 앞으로도 일감을 받아야 하는 현대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의 투자 압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으니 미국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고 미국 조선소에게 현대의 최신 기술을 약간 이전해 주는 정도로 성의를 표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는 미국에 진출할 생각이 없음을 아주 분명히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게 과연 우리 조선소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무엇이 남겠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미국에서 조선소를 차리고 그 조선소를 운용해서 큰 이익을 남기는 게 가능하겠냐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미국 진출을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 중인 것이고 그에 반해서 현대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한화가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한화는 미국의 필리조선소를 인수하고 그리고 미국에 조선소를 두고 있는 호주의 오스탈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한화는 현대와 완전히 정반대로 미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한화의 모습이 옳은 건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도 미국에 진출하지 않으려는 현대가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나라의 해론 무인기가 수리온 헬기와 충돌하게 된 이유가 나왔는데요. 이유가 좀 기가 막히네요. 왜 해론이 수리온과 충돌했냐면요. 우리 무인기 운용요원들이 해론에 자동 착륙 기능이 있는 줄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해론 무인기에는 자동 착륙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해론을 판매한 이스라엘 업체도 그리고 그걸 중개한 우리나라의 무기 중개상도 이 사실을 우리 군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그래서 해론이 착륙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자동 착륙 기능이 활성화되고 무인기 운용요원들이 정상적으로 무인기를 통제할 수 없게 되니까 요원들은 급하게 무인기의 고도를 높이려다가 수리온과 충돌을 한 거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우리 무인기 운용요원들에게 해론의 자동 착륙 기능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론의 운용 모드가 자동 착륙 모드로 전환되어 버리면서 운용요원들이 조종하는 대로 무인기가 조종이 안 되니까 요원들이 당황을 해서 바로 착륙을 중단하고 급하게 고도를 높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것이고요. 그리고 결론은 그 이유가 아무도 우리 군에게 해론의 자동 착륙 기능이 있다는 걸 알려주지 않은 때문이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해론 무인기는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급하게 도입한 무인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대한 빨리 무인기를 인도받기를 우리 군은 원했을 것이고 그 과정 중에 기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빠져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이 자동 착륙 기능은 결론은 상당히 좋은 기능이고 이런 좋은 기능이 있다는 걸 빼고 알려줬다는 게 웃기기도 하고요. 도입할 때는 급해서 알려주지 못했다면 최소한 나중에라도 알려줘야지. 결론은 우리가 해론을 도입한 게 2016년경인데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기가 막히네요. 최근에 폴란드에서 K9 자주포 유저클럽을 개최했는데요. 이게 무슨 행사냐면 우리나라로부터 K9 자주포를 도입한 국가들의 관계자들이 모여서 K9에 대한 정보도 전달받고 그리고 K9을 운용하는 각 나라들 간의 운용 노하우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도 우리 장비에 대한 후속 지원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해론 무인기도 여러 나라에 판매된 무인기이고
그럼 만일 이런 유저클럽 같은 걸 개최하고 우리가 그런 회의에 참여해서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를 가졌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급하게 무인기를 요청해서 처음에는 정보의 일부가 누락될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후로도 이스라엘은 해론에 대한 후속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해론에 대한 추가 교육 과정을 운용했거나 했었다면 우리나라 운용요원들이 나중에라도 자동 착륙 기능이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런 후속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기를 구매할 때는 무기의 성능보다 얼마나 그 무기의 후속 지원을 잘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드디어 엔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는 현재 5,500파운드급 터보제트 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10,000파운드급 터보제트 엔진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올해 10월에 열리는 아덱스의 5,500파운드급 엔진의 실물이 전시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개발 중이며 올해 말부터 비행시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점은 제가 이 엔진은 가오리 X2에도 탑재된다고 했는데요. 가오리 X2는 내년부터 비행을 하고 우선은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엔진을 탑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올해 말에 있는 시험에는 가오리 X2가 아닌 다른 기체를 사용한다는 뜻이 되네요. 결론은 이 엔진도 나중에는 가오리 X2에도 탑재된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고요. 실은 이 엔진은 원래 계획보다 대략 2년 정도 개발이 지연된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엔진의 개발 지연으로 원래 처음부터 이 엔진을 탑재하려 했던 가오리 X2를 위해서 우크라이나로부터 급하게 엔진을 수입해왔지만 수입한 엔진도 문제가 있어서 가오리 X2의 비행은 늦어진 건데요. 한마디로 우리가 갑자기 급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엔진을 도입하고 그 과정 중에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가오리 X2의 개발이 지연된 건 전부 다 이 5,5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이 엔진의 개발이 지연되었냐면 부품을 제작하는 업체가 잘못을 해서 부품의 크기가 엔진에 맞지를 않아서 개발이 지연되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엔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엔진인데요. 그럼 장수명 엔진이란 무엇이냐면요. 대략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의 수명을 가지는 엔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에도 해성대함 미사일이나 현무3 등을 위해서 국산 제트 엔진을 개발했지만 그 엔진들은 미사일에서 한 번만 사용하는 엔진이었고 그래서 엔진의 수명이 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해성대함 미사일의 엔진의 수명은 60시간 정도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오리 X1에도 국산 엔진을 탑재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오리 X1에 탑재한 엔진이 바로 해성대함 미사일용 엔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오리 X1은 짧은 엔진 수명으로 인해서 긴 시간 비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5,500파운드급 엔진이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엔진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현재 이 사업과 함께 10,000파운드. 그러니까 정확히는 애프터버너 작동 시 10,000파운드. 애프터버너를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8,000파운드를 내는 엔진도 같이 개발 중인데요. 10,000파운드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5,500파운드급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가, 8,000파운드급 엔진은 국방과학연구소와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개발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업 규모도 5,500파운드 엔진보다 8,000파운드 엔진이 크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10,000파운드급 엔진은 이미 사용 목적이 명확한 것에 반해서 아직 5,500파운드 엔진의 사용 목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10,000파운드 엔진은 가오리 X2를 바탕으로 확대해서 개발되는 스텔스 무인정찰기에 사용되기로 확정이 되어 있지만 5,500파운드급 엔진은 지금은 당장 스텔스 무인편대기의 엔진으로 사용할 거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현재 스텔스 무인편대기는 사업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카이에서는 좀 더 대형의 스텔스 무인편대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스텔스 무인편대기에 5,500파운드급 엔진이 사용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처음으로 개발해서 양산에 도달하게 되는 무인전투기형 기체는 2033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기로 한 스텔스 무인정찰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10,000파운드 엔진이 우리 국산 장수명 제트 엔진 중에서는 가장 빨리 양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엔진 개발에 참여한 업체가 양산도 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10,000파운드 엔진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두산에너빌리티가 양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엔진 양산은 5,5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아닌 10,000파운드급 엔진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되게 되었네요. 결론은 이미 16,000파운드 엔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두 회사의 경쟁은 이미 시작된 상태인 것이고 지금은 10,000파운드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해도 실제 항공기에 탑재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수명 엔진은 5,500파운드 엔진이고 이게 올해 공개된다고 하니 기쁜 일이기는 합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개발한 엔진을 장착하고 비행하는 항공기를 보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항공기용 제트 엔진 개발을 2013년부터 했으니 근 12년 만에 실제 실물 엔진이 등장하는 셈인데요. 상당히 기쁜 일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선 드디어 근 22년이 걸린 전술교량의 시제품이 드디어 나왔다니 기쁜 일이고요. 그리고 최초의 항공기용 국산 제트 엔진도 올해 등장을 한다니 그것도 기쁜 일이네요. 물론 이 둘 다 시제품만 등장하는 것이고 아직은 테스트에 통과한 건 아니지만 둘 다 무사히 테스트에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장비 다 개발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둘 다 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겪었던 장비들인데요. 테스트만은 무사히 통과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